여러분, 거의 100년 전에 나온 신학책 한 권이 어떻게 전 세계 신학계의 바이블이 될 수 있었을까요? 좀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단 한 권의 책으로 신학계의 지도를 다시 그린 인물, 루이스 벌코프. 그의 삶과 사상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벌코프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요, 그냥 이런 주장을 했다, 이것만 봐서는 안 돼요. 그가 도대체 어떤 시대 속에서 무엇과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야 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학은요, 조용한 서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서 태어났거든요. 벌코프가 활동하던 20세기 초, 당시 미국 교회는요, 정말 거대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벌코프가 보기에는 교회가 전체적으로 교리에 대한 무관심에 깊이 잠식되어 있었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강단에서조차 기독교의 뿌리를 흔드는 교묘한 오류들이 아무렇지 않게 선포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랬던 거죠. 바로 이 시대적인 대격돌의 이름이 붙었는데요. 그게 바로 근본주의, 현대주의 논쟁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쪽에서는 성경의 권위 같은 전통적인 신앙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고 외쳤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현대 과학과 이성의 시대에 맞게 신앙도 좀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맞섰던 거죠. 이 두 세력이 정말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힌 겁니다. 바로 이렇게 거대한 위기가 교회를 덮쳤을 때 마치 이 시대를 위해 준비되었다는 듯이 한 인물이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네,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루이스 벌코프입니다. 자, 그의 이력을 한번 쭉 훑어볼까요? 네덜란드 이민자 공동체, 아주 경건한 신앙 분위기 속에서 자랐고요. 칼빈 신학교를 나와서 당시 북미 보수 신학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두 가지 배경, 네덜란드 개혁주의와 프린스턴 신학, 이게 바로 벌코프 신학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벌코프의 천재성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당시 보수 신학의 양대 거목이었던 이 두 전통을 아주 절묘하게 하나로 엮어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개혁 신학이 가진 그 유기적이고 풍성한 세계관에다가 구 프린스턴 신학의 칼날처럼 날카롭고 정밀한 논증을 완벽하게 하나로 녹여낸 거죠. 정말 대단한 작업이었어요. 자, 이렇게 신학적으로 혼란스러운 전쟁터 한가운데서 벌코프는 결심합니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필요하다. 어떤 무기냐면요, 정통신앙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해주고 외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튼튼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단 한 권의 책, 일종의 참호를 위한 교과서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마침내 탄생한 것이 바로 그의 필생의 역작, 조직신학입니다. 이 책 정말 대단했어요. 출간되자마자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보수주의 신학교에서 이 책 없이는 신학을 논할 수 없다고 할 정도의 거의 절대적인 표준 교과서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벌코프한테 교의학이라는 건요, 그냥 학자들끼리 하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교회를 지키고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아주 절박한 목회적인 사명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책이 막 엄청나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수세기에 걸쳐서 교회가 쌓아올린 신학의 정수를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명료하고 또 정확하게 한 권에 딱 요약해냈기 때문입니다. J.I. 패커의 말처럼 간결함과 정확성의 모델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위대한 사상가라기보다는 위대한 체계화의 달인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미시간에서 탄생한 책이 어떻게 바다를 건너서 이 머나먼 한국 땅까지 오게 됐을까요? 특히 한국 장로교회라는 아주 중요한 토양에 어떻게 그렇게 깊이 뿌리내릴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보수신학의 기틀을 놓았다고 평가받는 박형농 박사인데요. 프린스턴에서 직접 공부했던 그가 한국의 신학교, 특히 총신대학교의 교과서로 바로 이 벌코프의 책을 찜한 겁니다. 이 선택 하나가요, 한국의 보수신학을 구 프린스턴 신학과 네덜란드 개혁신학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 위에 아주 단단하게 세우는 계기가 된 거죠.
자, 그런데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지금부터예요. 한국의 신학자들은 벌코프를 그냥 그대로 베끼지 않았습니다. 맹목적으로 따라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건 아주 비판적이면서도 주체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구원의 순서에 대한 건데요. 박형령 박사는 중생, 그러니까 거듭나는 게 믿음보다 먼저 온다는 벌코프의 기본적인 틀은 받아들여요. 하지만 보세요. 회심과 믿음의 순서를 자기 나름대로 다시 해석하고 심지어 양자됨이라는 단계를 독자적으로 추가해버리죠. 이건 벌코프의 시스템을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확장시킨 겁니다. 그리고 차이점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종말론,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교리입니다. 벌코프는 상징적인 천년 왕국을 말하는 무천년설을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박형용 박사는 아니다.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입장이었던 역사적 전천년설, 즉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을 다스릴 거라는 믿음을 끝까지 고수합니다. 이야, 이 정도면 단순한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라는 게 확실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한국 신학은요, 벌코프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본 거지 절대로 그의 그림자 뒤에 숨은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벌코프의 유산을 디딤돌 삼아서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신학을 꽃피운 거죠. 이건 정말 당시 한국 교회의 지적인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신학적 혼돈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의 명확한 체계를 세우려고 몸부림쳤던 벌코프. 그의 그 치열했던 고민이 정보가 그야말로 홍수처럼 쏟아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쩌면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모든 것이 파편화된 시대에 단 하나의 체계적인 진리를 추구한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